실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공사 영역을 칼로 나누듯이 명료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대사회가 상당히 파편화되고 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또 사람들마다 소수자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계의 구분이 더 모호하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 개념을 가장 섬세하고 다루고 있는 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나 아렌트라고 보입니다. 그의 주저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의 제2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이 챕터는 인간의 삶이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해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요청하는 종류의 활동은 행위, 액션이라고 부르고 공적 특성을 그리고 노동과 같은 활동은 사적 특성을 갖는 활동이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협업이나 분업은 타인의 손 혹은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타인의 현존을 요청한다는 말은 그들의 눈과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의 함께함을 전자의 경우는 사회적이라고 소셜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후자는 정치적, 폴리티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의 손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삶, 인간에게서만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소는 그리스인들에게는 폴리스였고 그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는 회집의 특징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공사 개념을 고대 그리스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때 사적 영역은 친밀성의 영역인 가족 그리고 가정경제의 영역인 가정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자는 가정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땅에 남이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확실한 장소를 가지는 것, 이것이 폴리스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폴리스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의 필연성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만 폴리스에서 서로 평등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므로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공적 영역에서 평등한 자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또 가난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읽어냅니다. 노예인 것과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유인이라도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직업인은 스스로 매일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되고 자신이 노예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삶으로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보다는 차라리 비일상적인 거칠고 고통스러운 노예적 노동을 차라리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유인이 원하는 자유는 자신의 시간과 삶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누리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세계 안에서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유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 세계 밖에 있는 자기만의 세계, 그리스어로 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디엇, 백치와 같은 삶이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사적 영역을 오히려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렌트는 이런 의미의 변화가 사회적인 것이 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근대와 더불어서 발생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고대에는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동일시되어 있었고 그것이 영역적으로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다루어졌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영역은 오히려 사회적 영역과 분리가 되어서 날카로운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적 영역을 형성했던 가정경제와 친밀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둘은 서로 이제 분리가 되고 친밀성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남겨집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장작 루소는 사적 영역이 사적 가정과 친밀한 마음의 영역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친밀성이 토착적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현상에 주목을 하고 저항했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루소와 그 시대의 낭만주의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인식하며 저항했던 것은 사회적인 것이 가지고 있었던 평준화의 힘, 즉 수능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는 하나의 관심사와 하나의 의견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고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에 준하여 개인은 하나의 숫자로 환원되어 버립니다. 개인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단지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됩니다. 사회는 생명 과정 자체를 공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며 여기에 생존과 관련된 활동이 공적 영역의 핵심 과제로 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 영역이 근대에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생산성의 획기적인 발달과 노동의 분업화들이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 원리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모두 공적 영역의 조건 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의 탁월성의 자리는 취약하게 됩니다. 공적인 것은 모두에게 들려지고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공공성은 곧 공개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변형돼야 되고 탈사사화돼야 되고 탈개인화돼야 됩니다. 사적인 삶의 친밀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급이 되는 소확행, 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에 특별하고도 전염성 있는 매력을 발산을 합니다. 물론 공적 영역에서의 탁월성이 발현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에는 이와 같은 소소한 매력은 자신의 빛을 감추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공적으로 전시되는 순간에 사랑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온전히 머물 때에만 사랑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만일 어떤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만, 즉 타자가 항상 현존하는 영역에서만 보내게 되면 그런 삶은 천박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상상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만 타인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노출되는 밝은 빛으로부터 숨겨진 어두운 자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영역에 숨겨져야 할 것은 인간 실존의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생명 유지의 과정 자체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노동하는 자들과 여성들이 이런 숨겨져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신체의 기능과 생존의 영역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숨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대와 더불어 노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은 가정에 숨겨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해방의 시기가 노동의 해방의 시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은 몸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진 그런 일들 뿐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성주의가 하는 비판은 아주 명료합니다. 가족 중심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여성들을 실망시킨다고 킴리카는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프라이버시 개념은 가학적인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는 여성들에게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둘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방식의 사생활을 여성에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성에게 자상함과 가정에 고립된 형태의 삶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가족 중심성의 권리 개념은 오늘날의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1990년에 썼던 글에서 만일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 영역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런 공간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이제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고독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도록 그 초점이 좁혀지게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공간 프라이버시로서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문입니다. 둘째는 자기결정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이는 특히 낙태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촉발이 되어서 그 논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의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핵심을 이룹니다. 공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상의 근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의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정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타인이 눈과 귀를 통해서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막는 물리적인 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자아성찰과 사유가 타인의 집적거림을 통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어떤 전체주의 경험, 이런 것을 해본 현대인들에게는 공간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홀로됨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질적 특성 측면입니다. 홀로됨으로써 우리는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고독함에 유폐되어서 고독 속의 사유에 침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외로운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타인을 향해 적개심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으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사유는 나와 나 자신의 대화이며 이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공간에서 우리가 고립이 될 때 이 고립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미국의 판결은 1973년에 있었던 로우와 웨이드의 재판에서 나옵니다. 이 재판은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낙태 선택권 같은 자유를 자유주의적 자기결정권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는 자라야 할지라도 이미 어떤 지배와 예속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기결정권이 근원적으로 받게 되는 그 제약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로 이어지는 문제 영역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건 정치인이건 한편에는 개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비밀성의 관점과 접근성의 관점입니다. 전자는 일단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사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후자는 정보 전파 또는 정보 입수라고 하는 관점에 주목을 해서 개인정보가 전파되고 이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후자의 관점에 따르게 되면 저작권법이나 또는 부당이용처벌법 등을 활용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브라고 하는 분은 접근성의 관점이 정보 프라이버시를 다루는데 더 적절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들이 정부나 다른 기관에 의해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대체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사적 정보는 공적 목적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요청이 됩니다. 이런 점을 의식할 때 문제는 정치적이 됩니다. 모니오디스는 정부는 정보다 라고 하는 Government is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클리블랜드의 주장을 인용을 합니다. 모니오디스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접근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미묘한 권력 균형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국가가 규정하는 공공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런 공공성 규정에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개인 사이의 민주적 균형의 의미는 이런 것을 터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사적 영역인 프라이버시가 가장 정치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공간을 파괴하며 서로를 압박하게 만들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 잠재성을 갖지 못하도록 말살시켜버리는 것, 외로움이 고독으로 또 논리만이 작용하는 정신활동이 사유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전체주의 지배의 특성입니다. 아렌트는 이러한 상황을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외롭게 된 사람들에게 공포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들을 한갓 군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중을 활용해서 전체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회를 험악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아렌트는 이 능력을 탄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탄생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듯 프라이버시의 고독 속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사유가 작동하고 자유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이런 점에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공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이런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법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영역은 공적 영역의 적절한 작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수사를 더해서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라이버시 영역 안으로 물러나 고독 속에서 자아를 풍요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공공성의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